1987년 6월 항쟁이 일어나기 이제 좀 전에 사실은 이 부천 성고문 사건이 폭로가 되면서 당시에 전두환 독재 정권이 무너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사건이에요. 권인숙이라는 당시에 서울대 의료학과생이었었는데 위장 취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운동을 발전시키고 싶어서 위장 취업을 했고, 위장 취업을 한 상태에서 야, 요즘에 그런 식으로 노동계에 침투해서 노동자들을 의식화시키려는 사람들이 많대, 체포해! 하면서 부천경찰서에서 이제 수사가 나와서 체포가 된 거죠. 체포가 된 상황에서 잡혀와서 문기동 경사에 의해서 아주 고도의 성추행을 당해요. 근데 이런 사건이 없지 않았어요. 당연히 없지 않았겠죠. 왜냐면 여공들 막 일 안 하면 똑바로 일해 하면서 막 때리고 가다가 어이 뭐 튼실하면서 툭툭 치고 막 이런 어떤 오늘날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모욕적인 어떤 그런 성추행 같은 것들이 그냥 당연한 문화였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소위 말하는 여대생들이 데모를 하거나 노동운동하거나 해서 잡혀갔었을 때 고도의 성추행을 당했겠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덮었죠. 왜 덮었냐면 어차피 너는 지금 노동운동하다 와서 잡혀온 애니까 더 큰 죄로 갇혀질 수 있으니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척 하면 집행유예로 넘어간다 라는 것도 있는 거고, 당시 사회 문화나 분위기 자체가 그런 얘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좀 이렇게 보이지 않았냐라든지 네가 뭐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냐 뭐 이런 식의 태도로서 가족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을 당한 다음에 이 권인숙 씨가 굉장히 힘들었었고, 이 얘기를 가족들한테 얘기하니까 가족들조차도 아, 이거는 좀 이렇게 덮는 게 낫지 않겠냐. 왜냐면 변호사가 직접 충고를 하거든요. 이거를 덮어야지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권인숙 씨가 이거 폭로를 하게 됐죠. 폭로를 했고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결과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을 혁명의 도구화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런 일은 없었고 존재하지 않았고 그냥 이 소위 말하는 문제 있는 애들이 이슈를 끌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끄집어낸다 라고 막 이렇게 여론몰이를 막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검찰 측에서도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고 그대로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하면서 결국은 집행유예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이분이 실제로 징역을 살게 돼요. 그리고 6월 항쟁 이후에 이분이 풀려나세요. 역사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라면 당연히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사에 참 중요한 사건인 거죠. 근데 되짚어서 보면 뭐냐면 왜 이 투쟁 가운데서 저런 성폭력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녀가 그 이야기를 폭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용기를 낼 수밖에 없었는가? 변호사나 가족은 왜 이 얘기를 만류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오히려 그녀는 그걸 폭로하면서 더 나쁜 사람으로 몰려서 실형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단계를 생각해 본다라면 우리가 인권이란 주제에 대한 의식 자체가 지금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넓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까 얘기했었던 동일방직 사건이라든지 어떤 이 권인숙 부천 성고문 사건 같은 것들은 충분히 우리의 입장에서 좀 재해석을 해서 새로운 고민거리로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의미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학살, 고문, 여성, 지금 거의 뭐 종합 세트죠. 한국 현대사가. 마지막 끝장판이 뭐냐면 군대의 개입을 통한 민주항쟁의 진압이라는 게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부마항쟁 들어보셨죠?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났었던 부마항쟁 같은 경우는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경상남도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당시에 이제 유신체제에 대한 어떤 염증 속에서 부마항쟁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군인이 직접 들어와서 사건을 진압했던 사건이 부마항쟁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물론 4.19 때라든지 있었을 때도 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군대를 많이 들어왔었으나 아예 직접적으로 군대가 무장을 한 상태로 와서 패고 때리고 찍어 누르면서 사건 자체를 진압했던 사건이 부마항쟁이에요. 한독병원을 지나던 전병진은 이게 이유가 없습니다. 건방지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M16 소총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맞아서 뇌수술을 받아요. 살벌하죠, 그렇죠? 군인이 왜 존재해요?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외적과 맞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군대인데 그 군대 총소리가 안쪽으로 들어왔던 거죠. 다행히 이때는 뭐 총으로 사람들을 대거 사살하거나 이런 사건들은 없었지만 문제는 뭐죠? 훈련이 된 거죠. 오염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10월 26일 날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를 사살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게 되면서 유신체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죠. 20년간 독재체제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사조직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 군대 내 사조직이었던 하나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고 그 하나회의 수장이
박정희에게 개인 충성을 다짐하면서 자기 그룹들을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던 전두환, 노태우 사람들이었던 거죠. 무슨 얘기냐? 유신 체제가 무너졌을 때 일반 사람들은 아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끝날 수가 없는 거죠, 구조적으로. 왜냐면 그를 무너뜨렸었을 때 그가 길러놓은 세력이 스물스물 기어올라서 새로운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12월 12일 날 소위 말하는 12.12 군사 반란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면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해서 육사 11기생들, 신군부들이 이제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이게 무슨 이유였고 왜 이런 사건이 터졌는지, 그냥 뭔가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하면서 상황을 좀 관망 주시하고 있었고, 초기만 해도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나는 이 사건을 처리할 뿐이고 그냥 박정희 암살 사건만을 수사할 뿐이지 정치일은 관심도 없다 나섰기 때문에 아 그래 어떻게 정리되고 민주화가 되겠지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분위기로 한 4, 5개월 동안 쭉 진행이 됐었죠. 근데 몇 달이 지나가는 동안 뭐 아무런 진척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야? 우리가 바랬던 건 민주화하고 빨리 지금 민주주의 나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계속 가게 되는 거죠. 서울역에서는 서울역 회군이라는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죠. 당시에 대학생들이 쫙 모여서 막 민주화를 요구하다가 일단은 철수하자라고 철수를 하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5.17 쿠데타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5월 17일 날 계엄령을 전국에 확대를 하게 되면서 신군부 세력이 군대를 전국에 진주를 시키게 되고, 그 군대와 드디어 광주에서 충돌이 발생을 하게 됐던 것이 광주 민주항쟁의 시작입니다.